벌은 1억 3천만 년 전에 지구에 처음 나타났으며 공룡들보다 오래 살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건 벌 사회의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와 팀워크 덕분이에요. 각각의 벌들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있어요. 어떤 벌은 집을 짓고 수리하고 어떤 벌은 그걸 지키고 다른 벌들은 벌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구하죠. 하지만 벌집에 몰래 들어가 이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과연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불가사의하게도 경비병들을 지나가기가 쉽네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다른 서식지에서 온 벌이라면 순순히 여러분을 들여보내지 않을 거예요. 경비벌들은 꽤 위협적으로 보여요. 벌집 입구에서 앞다리를 공중에 들고 4개의 뒷다리로 서 있어요. 이 벌들은 더듬이와 앞다리로 벌집으로 들어가는 모든 곤충들을 조사합니다. 각각의 벌집에는 고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경비벌들은 벌의 냄새를 맡음으로써 이 벌이 자신들의 군집에 속하는지 알 수 있죠. 벌집에 사는 벌들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갑자기 이상한 걸 보게 돼요. 경비벌 중 한 마리가 침입자를 발견했어요. 생경한 벌이 실수로 다른 벌집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꿀을 많이 운반하고 있네요. 그리고 경비벌이 들여보내주었어요. 아무래도 이들은 심지어 낯선 벌이라고 해도 공짜 음식 받는 걸 마다하지 않나 봐요. 더 이상 여기에 있기엔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벌집은 입구가 하나뿐이에요. 여러분은 그 주변 벽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걸 눈치채요. 자세히 보면 얇은 층에 어떠한 물질로 코팅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프로폴리스예요. 벌에 의해 생산된 경화된 식물성 수지죠. 이것은 감염과 싸우는 걸 돕고 다양한 건강 문제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돼요. 조금 더 가면 수많은 벌방을 볼 수 있어요. 벌들은 꽃가루와 꿀을 저장하기 위해 이곳을 사용하죠. 또한 이곳이 알, 유충, 번데기를 기르는 곳이기도 하고요. 벌방은 벌집의 벽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뻗어 있으며 심지어 옆으로도 붙어 있어요. 하지만 벌방 가장자리를 따라 좁은 통로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벌들은 벌통 주변을 이동하기 위해 이곳을 이용해요. 여러분은 이 터널들 중 하나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을 탐험한 후 여러분은 벌들이 벌집의 윗부분에 꿀을 저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래에는 꽃가루를 포함하고 있는 방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미래의 일벌과 알을 키우는 데 사용될 방들이 있죠. 그리고 맨 아래에는 수벌 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왕벌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를 찾는 게 쉽지 않네요. 먼저 여러분은 많은 다른 벌들을 마주치게 돼요. 대부분 일벌들이죠. 벌집 개체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 벌들 모두가 숙녀들이에요. 각자 자기만의 임무를 갖고 있어요. 그중 가장 흔한 게 먹이 찾기예요. 여러분은 벌이 벌집을 떠나는 걸 발견하고는 벌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죠. 여러분은 벌들이 벌집에 어떻게 음식을 제공하는지가 보고 싶어요. 벌이 여러분을 앞지르고 윙윙거리네요. 몇 송이의 꽃을 방문한 후 갑자기 한 곳에서 맴돌면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벌들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수렵벌이 완벽한 양의 꿀을 발견하면 아주 정밀한 춤을 추기 시작해요. 이 춤은 일련의 직선과 숫자 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춤추는 내내 벌은 날개도 흔들어요. 이 춤의 지속 시간은 꿀이 벌통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의미해요. 그 거리는 매 75ml초마다 100m씩 멀어져요. 또 이 춤을 얼마나 격렬하게 추느냐에 따라 꿀의 원천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알 수 있어요. 더 많이 흔들수록 벌이 더 많은 꿀을 발견한 거예요. 또 춤의 각도도 있어요. 태양의 연관지어 과즙의 방향을 나타내죠. 여러분의 벌이 엄청난 양의 꿀을 발견했나봐요. 거의 진동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다시 벌집으로 날아가기 시작하네요. 따라가 봅시다. 그곳에서 벌이 다른 일벌들 앞에서 흔드는 춤을 춰요. 벌들에게 지금 바로 먹이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뒤에 남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기로 하죠. 곧 벌들이 돌아와요. 꿀로 숙성시켜야 할 많은 양의 과즙을 가지고 왔네요. 여러분의 벌이 이번에는 전율의 춤을 춰요. 온몸이 떨리도록 다리를 떨고 있어요.
이 작은 춤으로 인해 다른 일벌들이 꿀을 가공하기 시작하죠. 이제 여러분의 탐색을 다시 개시해야 할 때예요. 벌통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 작은 통로를 비집고 들어가요. 일벌들이 알로 일생을 시작하는 방들을 지나가요. 벌이 알에서 성체의 일벌로 자라는 데는 21일이 걸려요. 이 새로운 노동자의 첫 번째 임무는 자신이 커왔던 방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은 새로운 알을 위한 유치원이 되죠. 그리고 벌은 그 알을 돌봐요. 나중에 이 벌이 유충에게 먹이를 주고 따뜻하게 해주죠. 생후 12일에서 20일인 다음 생의 단계에서 이 벌은 벌통 주변에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해요. 밀랍을 만들어내고 꽃가루와 꿀을 저장하고 벌집을 만들고 입구를 지키는 등의 일을 하죠. 이 벌이 태어난 지 20일이 되면 벌은 먹이를 찾는 수렵벌이 돼요. 이 벌은 프로폴리스를 만들기 위해 꽃가루, 과즙, 나무 송진을 찾고 전달해요. 또 벌은 물도 가져와요. 벌들이 벌집을 시키고 물을 마시기 위해 필요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은 마치 병실 같아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일벌들은 몸이 좋지 않은 벌들을 돌봐요. 의사들은 감염에 따라 다른 종류의 꿀을 가져다 줘요. 다른 도리가 없다면 벌집에서 아픈 벌을 꺼내줘. 이게 벌 굴락이 병드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온도를 조절해주는 벌도 있어요. 벌집의 온도는 보통 35도씨 정도예요.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더 덥지도 춥지도 않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알이 부화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한 무리의 벌들을 보고 바로 온도벌이라는 걸 알아차렸죠. 분명 벌집의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벌들은 집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벌들은 체온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진동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변의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벌집을 시원하게 해야 하면 벌들은 가서 물방울을 모아요. 그러고 나서 이 물을 등에 얹어서 갖고 와요. 일단 벌집에 들어가면 온도벌들은 날개를 매우 빠르게 윙윙거려서 물을 증발시키고 온도를 낮춰요. 여러분은 더 나아가다가 전에 보지 못했던 벌을 곧 만나게 돼요. 큰 눈, 큰 몸을 하고 있지만 침이 없네요. 이것은 벌집에 있는 유일한 수컷벌인 수벌이에요. 수벌은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도구도 없어요. 수벌의 유일한 목적은 여왕과 짝짓기를 하고 여왕을 돌보는 거예요. 수벌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아요. 우선 만약 수벌이 여왕벌과 짝짓기를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그리고 만약 식량이 부족하거나 겨울이 다가오면 일벌들은 보통 벌집에서 수벌을 내쫓고 다시 못 들어오게 해요. 와, 가혹하네요. 마침내 보육원이 보일 때까지 계속 걸어요. 거기서 일벌의 2배 크기인 벌을 발견해요. 여러분의 임무가 끝났습니다. 여왕벌이에요. 이 벌은 벌집에서 가장 중요해요. 알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벌이거든요. 그녀의 이런 존칭에도 불구하고 여왕벌은 실제로 통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왕벌의 뇌는 일벌의 뇌보다 작아요. 하지만 전체 벌집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페로몬을 생산해내죠. 또한 여왕벌은 군집의 모든 벌을 낳아요. 여왕벌이 아직 애벌레일 때 일벌들은 여왕벌에게 로얄 젤리를 먹여요. 그건 설탕 함량이 매우 높은 끈적거리는 물질이죠. 이러한 식습관과 더불어 더 큰 방 덕분에 더 큰 몸집으로 크게 되고 미래의 여왕벌은 페로몬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죠. 여왕벌이 수벌과 짝짓기를 하고 나면 다시 벌집으로 돌아와요. 3일 뒤 여왕벌은 알을 낳기 시작해요. 그리고 절대 멈추지 않죠. 여왕벌은 매 20초마다 한 개의 알을 낳으면서 특히 봄에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 연말이 되면 서식지에 이미 3만에서 6만 마리의 벌이 살게 되죠. 하지만 잠깐, 여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무리에 사실 굴락의 반은 되는 엄청 많은 수의 일벌들이 여왕벌을 따라 벌집을 떠나요. 그 뜻은 굴락이 너무 커졌다는 걸 의미해요. 여왕벌은 짝짓기 이후 처음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전체 무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죠. 다시 벌집 안에는 새로운 여왕벌이 8일 후 알에서 부화해요. 웅웅웅. 아야, 팔에 앉은 게 뭐죠? 벌이네요. 딱히 좋은 기분 아니죠? 아프고 가렵고 짜증나고 무섭죠? 여러분도 벌에 쏘여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벌이 가시 있는 침으로 피부를 뚫고
약간의 독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 독은 통증을 유발하고 면역체계와 피부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벌이 겪어야 하는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쌍한 작은 벌. 여러분은 몇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벌은요, 괜찮지가 않아요. 꿀벌은 위협을 느끼거나 사람의 실수로 꿀벌을 밟지 않는 한 보통 사람을 쏘지 않습니다. 문제는 벌이 사람을 쏘고 나면 피부에 박힌 철조망 같은 침을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침을 남겨두는 거예요. 하지만 침은 단지 방어체계일 뿐만 아니라 벌의 소화관, 신경, 그리고 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근육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모든 것을 잃고 나면 이 작은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휴, 벌이 불쌍하네요. 그 점을 제외하고는 벌은 너무나도 멋진 동물입니다. 5개의 눈, 2쌍의 날개 그리고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꿀벌은 생존 본능이 뛰어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왔죠. 자그마치 1억 3천만 년을요. 옛날에는 어떤 고대 동물을 쏘았을까요? 벌집에 있는 대부분의 벌은 일벌이라고 불리고 커다란 벌은 여왕벌입니다. 여왕벌은 하루에 약 2,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많다고요? 글쎄요. 보통 벌집에는 5만 마리의 벌이 있고 단 한 번에 침을 쏘면 죽습니다. 벌 한 마리에게 팔을 쏘여서 고통스럽고 가려운 경험을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벌집의 모든 벌에게 쏘이는 것에 비하면 말이죠. 벌이 목적지 없이 날아다니거나 시야를 이용해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멋진 곤충은 꽤 체계적이고 매우 복잡한 이동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국토횡단 도로 여행을 계획하는데 도로가 없는 걸 상상해보세요. 전 GPS 없이는 체육관으로 가는 길도 못 찾아요. 가는 길에 햄버거 가게에 들러도 길을 잃을 거예요. 하지만 벌은 다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멋져요. 벌은 B-라인을 사용하는데요. 그건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이 경로는 벌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나 시골 지역을 통과할 때 이용하는 일련의 곤충 이동 경로입니다. 이 길은 현존하는 모든 야생 지역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마치 벌 철도 시스템처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벌은 버프테일 범블비입니다. 촘촘한 털로 덮인 타원형의 몸통과 양귀비 씨만한 뇌를 가지고 있어요. 벌이 얼마나 작은지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해요. 벌은 얼마나 똑똑할까요? 과학자들은 벌떼가 벌 축구를 하도록 훈련시키는 실험을 했어요. 이들은 달콤한 간식을 상으로 받는 대가로 골을 넣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대단하네요. 벌은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은 낯선 벌의 향기와 친구 벌의 향기를 구별하기 위해 냄새 발자국을 사용해요. 심지어 자신의 냄새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범블비, 너의 작은 비밀을 알아냈어. 넌 발냄새가 고약해. 여왕벌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왕벌은 벌 군락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주요 업무는 알을 낳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여왕이 다른 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일을 할 거라고 추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여왕벌이 없어도 벌집은 잘 운영됩니다. 각각의 벌은 임무가 있고 본능적으로 매일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고 화학적 신호를 감지하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 화학적 신호는 벌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몸을 흔들기도 해요. 벌은 특정한 각도에서 특정한 시간 동안 몸을 흔들고 그런 방식으로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만약 여왕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일벌은 새로운 여왕벌을 만듭니다. 네, 찾는다기보다는 새 여왕을 키운다고 해야겠네요. 어린 유충을 선택하고 미래의 여왕 마마에게 로열 젤리라고 불리는 특별한 음식을 먹입니다. 그 행운의 유충은 이제 새로운 여왕으로 자라게 될 거예요. 벌은 빠른데 1초에 거의 200번 날개를 퍼덕입니다. 1분 안에 팔굽혀펴기를 8개 하는 저와는 비교할 수 없죠. 꿀벌 한 마리는 일생 동안 한 티스푼 정도의 꿀을 생산합니다. 450g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 벌은 전 세계를 한 번 일주한 것과 맞먹는 거리를 날아야 합니다. 이 열심히 일하는 동물은 450g의 꿀을 만들기에 충분한 즙을 모으기 위해 약 200만 송이의 꽃으로 약 1억 번의 여행을 합니다. 꿀벌은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고 우리처럼 밤에 휴식을 취합니다. 꿀벌의 뇌는 휴식을 취할 때 매우 활동적입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꿀벌이 우리처럼 꿈을 꾼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많은 곤충들은 글리세롤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화학물질로 체액을 대체합니다. 이건 낮은 온도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연 부동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꿀벌은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벌집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좋아요. 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신기한 사실을 찾아 동물의 왕국을 둘러볼게요. 박쥐는 한 시간에 1000마리의 곤충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정말 배가 고플 경우에요. 박쥐는 날 수 있는 유일한 포유동물인데 다리뼈가 너무 얇아서 대부분의 박쥐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곤충은 귀가 머리에 있지 않고 대신 온몸에 있어요. 달팽이는 깨어나지 않고 3년 동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민달팽이는 4개의 코를 가지고 있어요. 발냄새가 나는 범블비는 피하는 게 좋겠네요. 나비는 발로 맛을 보고 액체만 먹는 아주 단순하고 실용적인 동물입니다. 나비는 냉혈 동물이어서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날거나 먹이를 찾거나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나비의 주요 방어 전략은 위장술이고 날씨가 추워질 때까지 잘 작동합니다. 반대 전략은 활기차고 다채로운 패턴으로 자신의 위치를 모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알록달록한 곤충은 종종 독성이 강해서 새들과 더 큰 곤충들은 그런 곤충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어요. 말벌은 독특한 얼굴 패턴을 확인함으로써 친척을 알아봅니다. 개미는 배가 없습니다. 대신 몸 전체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숨을 쉬어요. 또한 개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지만 낮잠 자는 것은 매우 좋아합니다. 개미는 놀라울 정도로 힘이 세서 자기 몸무게의 50배 이상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그렇게 강하다면 다 큰 코끼리를 옮길 수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의 발가락을 밟은 코끼리를 살짝 들어 옮기는 것처럼요. 사람 한 명당 100만 마리 이상의 개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억 마리가 넘는 곤충이 있어요. 사람보다 작아서 다행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개미였을 거예요. 개구리를 등을 대고 눕게 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 최면을 걸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에게 효과가 있다면 어떨까요? 나무에 매달리는 건 어때요? 나무늘보의 특기죠. 나무늘보의 이상한 생명작용은 나무늘보가 생의 대부분을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나무늘보는 너무 느려서 음식을 완전히 소화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코뿔소의 뿔은 머리카락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유명한 예술가 클로드 모네와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비둘기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심지어 비둘기도 나보다 똑똑하다는 건가요? 판다는 너무나도 귀여운 모습이지만 이걸 보세요. 판다는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약 113g으로 쥐보다 작습니다. 다람쥐처럼 작은 몸 안에서 신진대사가 매우 빠른 동물들은 슬로우 모션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런 특징을 더 큰 동물로부터 탈출하는 데 사용하도록 진화했어요. 멋져요.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다람쥐는 보통 지그재그 모양으로 적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왜냐고요?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다람쥐는 많은 다른 장소에 먹이를 묻습니다. 먹이를 숨긴 곳을 모두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몰래 가서 다람쥐의 먹이를 훔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람쥐는 가끔 먹이를 어딘가에 묻는 척만 해서 도둑을 속입니다. 오, 정말 똑똑하죠. 타조의 뇌는 눈보다 더 작지만 아주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타조는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홍학은 머리를 거꾸로 한 상태에서만 먹이를 먹습니다. 윙윙. 벌이 주위에 있을 때 들리는 소리는 벌의 입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벌이 매우 빠르게 날면서 날개를 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벌이 공중에 떠 있을 때 인간의 귀가 날개에서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인식하는 거죠. 특히 몸집이 작은 경우에는 소리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큰 벌의 경우엔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 느리겠죠. 벌은 꽃에서 꽃가루를 떼어내기 위해 몸과 날개를 움직이고 윙윙거립니다. 그러면 꽃가루가 벌에게 달라붙겠죠. 벌은 다음 꽃을 향해 날아가고 그곳에 꽃가루를 모아둡니다. 이 과정을 수분이라고 해요. 벌이 벌집이나 자신을 방어할 때 윙윙거리는 소리도 따로 있습니다. 벌의 구역에 너무 가까이 간다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윙윙 소리는 멀리 가라는 경고와 같으니 성난 벌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아, 정말 아프네요. 잠깐만요. 뭐죠? 또 쏘인 건가요? 그렇다면 꿀벌은 아니겠네요.
꿀벌은 침을 한 번만 쏠 수 있습니다. 쏘이면 피부에 작은 침이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침을 쏘면 벌은 더 이상 그 침을 빼낼 수 없습니다. 침은 소화관의 일부로 신경과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벌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말벌의 한 종인 옐로우 자켓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한 여러 번을 쏠 수 있죠. 많은 벌들과는 달리 옐로우 자켓의 침에는 가시가 없습니다. 이들 주변에서 얼쩡거리거나 수천 마리가 살고 있는 옐로우 자켓의 벌집에 뛰어드는 건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닐 거예요. 한여름에는 5만 마리가 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벌은 다른 벌처럼 윙윙 소리도 내지 않아요. 이건 행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호박벌과 꿀벌은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꽃가루와 꿀을 모읍니다. 이는 함께 사는 벌을 위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만약 풀밭을 날아다니는 이런 벌을 봤다면 이들은 아마도 나중에 집으로 가져갈 먹이를 모으고 있을 거예요. 옐로우 자켓은 꽃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벌처럼 날개를 아주 열심히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꽃가루를 옮기거나 모으지 않아요. 이 말벌은 거미, 곤충, 부패하는 과일들을 더 선호하는 포식자죠. 만약 맛있는 음식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소풍을 간다면 반갑지 않은 방문에 대비해야 할 겁니다. 음식의 뚜껑을 덮어서 이 말벌의 접근을 막으셔야 해요. 이들이 가장 활동적인 시기는 늦여름과 초가을입니다. 옐로우 자켓은 봄에 군집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여왕벌이 혼자 다 해냈는데 우선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을 낳으면 봄과 여름에 군집이 형성되게 되죠. 겨울이 오면 늙은 여왕은 할 일을 모두 끝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기를 시작할 새로운 여왕에게 왕관을 물려줍니다. 다른 말벌들 역시 살아남지 못하고요. 옐로우 자켓과 일반 벌은 크기가 비슷하고 몸통의 색도 검은색과 노란색이죠. 단 일반 벌은 털이 더 많고 덩치가 큰 반면 옐로우 자켓은 털이 그다지 많지 않고 통통하지 않습니다. 매끄럽고 가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말벌에게는 허리가 있습니다. 복부와 흉부를 연결해주는 신체 부위로 머리와 중간 부분 사이에 존재합니다. 꿀벌은 양분가가 만들어주는 나무 구멍 속 둥지에 삽니다. 옐로우 자켓은 노출되어 있는 파이프, 벽에 난 구멍, 오래된 가구, 심지어는 땅 밑에도 둥지를 만듭니다. 이들은 쥐가 만든 굴을 찾거나 가끔은 잔디밭에서 풀이 없는 곳에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 벌을 밟거나 잔디 깎는 기계로 방해하기가 쉽죠. 옐로우 자켓은 포식자이며 벌집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사납습니다. 자신의 평화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먼 거리까지 여러분을 따라갈 거예요. 모든 장애물을 다 통과하고 공격의 순간을 기다릴 테죠. 만약 이 벌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면 물속으로 뛰어들지 마세요. 이들은 복수를 위해 여러분이 숨이 차서 헐떡이는 순간을 기다릴 것이기 때문이죠. 겁에 질려 뛰지 말고 팔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을 큰 위협으로 인식해 더 빠르게 포기할 수 있거든요. 먼저 손을 들고 눈을 보호한 후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하세요. 꿀벌은 정말로 다른 선택이 없을 때 침을 쏩니다. 이들은 못된 성격을 타고나지 않았어요.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면 꿀벌이나 말벌 모두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죠. 단 옐로우 자켓은 일반 벌보다 훨씬 자극을 쉽게 받습니다. 무언가 위험한 게 다가오면 가족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화학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모두가 여러분을 쫓아갈 거예요. 말벌은 종이로 둥지를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나무 껍질을 씹고 뱉어내서 종이를 더 거칠게 만듭니다. 말벌은 모두 똑같이 생겼지만 모두가 각각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얼굴 패턴으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요. 이 패턴에는 녹색,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같은 독특한 색깔들이 섞여 있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곤충은 가끔 요정팔이라고도 불리는 기생말벌입니다. 수컷 말벌은 앞이 안 보이고 날개가 없으며 길이는 0.12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벌의 종류는 3만 가지가 넘지만 보통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군거 말벌은 군집 생활을 하고 단독성 말벌은 스스로 둥지를 틀고 새끼와 홀로 사는 걸 선호해요. 군거 말벌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침을 사용하지만 단독성 말벌은 사냥을 할 때 침을 사용해요. 몸의 독 역시 함께 사용한답니다. 단독성 말벌은 사람을 쫓거나 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식사를 하면서 곤충, 개체 수를 조절해 인간을 도와주죠. 진흙 말벌은 개미와 가까운 친척입니다. 개미는 일종의 포식성 말벌로 시작했지만 군거 말벌보다는 일반 벌과 훨씬 더 연관이 있고 가게도 역시 연결되어 있어요. 개미는 지구 위 건조한 땅에 모두 퍼져 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생태계에 거주하고 있죠.
지구상에는 언제나 1경 마리 이상의 개미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열대우림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그 지역에 살았던 개미의 전체 질량이 모든 파충류, 포유류, 양서류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약 4배가 더 컸다고 합니다. 개미는 꽤 큰 집단에 사는 사회적인 곤충입니다. 둥지를 지키거나 먹이를 찾거나 새끼를 기르거나 둥지를 만드는 등 각각 다양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개미의 사촌만이 고통스러운 침을 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미도 사납거든요. 종알개미의 침은 이들 중 가장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 개미는 아마존과 같은 습한 정글 지역에 살아요. 불개미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답니다. 이 개미에게 물린 곳을 치료하는 의료비와 수의사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죠. 불개미는 크기는 작아도 물리면 피부가 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괜히 불개미가 아니에요. 어떤 벌레들은 며칠 혹은 심지어 몇 시간 동안만 살 수 있지만 개미는 가장 오래 사는 곤충 중 하나예요. 어떤 종의 여왕개미는 30년까지 산다고요. 또한 개미는 몸집을 감안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 중 하나예요. 개미 한 마리가 몸무게 50배에 달하는 짐을 나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팀워크는 대단하기 때문에 종종 더 큰 물체로 옮기기 위해 개미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개미는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삽니다. 사촌인 말벌과 똑같죠. 개미에겐 귀가 없어요. 대신 땅에서 오는 진동을 느낍니다. 어떤 개미는 심지어 눈도 없어서 더듬이를 사용해 다른 개미와 의사소통을 해요. 또한 개미는 몸에서 방출하는 화학적 신호를 통해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음식 공급원이나 파트너를 유혹할 때 화학 신호의 흔적을 남깁니다. 또한 위험이 감지될 때도 같은 방법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개미집의 폭은 5,600km 이상이었어요. 2000년에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되었는데 33마리의 개미가 모여 수백만 개의 개미집과 수십억 마리의 개미가 일하고 사는 거대한 개미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모기, 빈대, 벼룩, 딱정벌레, 쇠파리, 저기 있는 수백만 마리의 곤충들이 가장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싶어 난리가 났어요. 바로 여러분을요. 특히 밖이 따뜻하고 여러분이 땀을 좀 흘렸다면 말이죠. 좋은 소식은 여러분을 먹고 싶어하는 벌레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엔 약 1000만 종의 곤충이 있는 걸로 추정돼요. 그리고 그중 14,000종 정도가 우리의 체액을 먹고 살아요. 이 중 몇백이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물고요. 좋아요.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네요. 하지만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에요. 먼 옛날엔 곤충들은 먹잇감으로 인간을 감히 공격하지 못했어요. 2억 년에서 6,500만 년 전에 피를 먹고 사는 능력을 개발했죠.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작은 딱정벌레와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공룡이나 거대한 고대새 둥지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들은 새 분비물, 썩은 풀, 나뭇잎 또는 버섯을 먹고 살죠. 그러다가 식탁 위로 동물의 껍질이나 동물의 깃털이 떨어집니다. 곤충이 그걸 맛보고 좋아하죠. 그러다가 공룡이 도착하고 이 딱정벌레들이 익숙한 냄새를 감지합니다. 곤충들이 공룡의 피부에 올라타 물어뜯죠. 아니면 우연히 새에 상 떨어져 그 맛을 보기도 하죠. 곤충에겐 이게 자신들이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걸 거예요. 네, 인정해요. 정말 품질이 떨어지죠. 자, 다른 곤충들은 주둥이라고 불리는 길고 얇은 먹이 튜브를 갖고 있어요. 곤충들은 이걸 식물의 수액이나 다른 작은 곤충들을 먹는 데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이 딱정벌레들 중 한 마리가 다친 포유류 위에 앉아 우연히 그걸 물게 돼요. 딱정벌레의 몸에는 이미 피를 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빨간즙 이외엔 아무것도 먹고 싶어 하지 않게 되죠. 딱정벌레가 새끼를 낳고 피를 먹고 사는 능력을 물려받아요. 여러분이 평생 풀과 잎을 먹고 살다가 달콤한 바나나 푸딩을 먹어봤다고 해봅시다. 이제 한때 좋아했던 풀은 더 이상 먹고 싶어 하지 않게 되겠죠? 항상 디저트를 원하게 될 거예요. 곤충들은 영양가 있는 피를 맛봤을 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냠냠냠. 가장 멋진 이론 중 하나는 곤충의 피에 대한 갈증이 미생물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해요. 피는 곤충에게 이상적인 음식이 아니에요. 곤충에게 충분한 비타민이나 영양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생물들의 전체 생태계가 곤충들의 장 안에서 형성되어야 했죠. 이 박테리아는 피의 도움으로 몇 가지 필수적인 비타민을 합성할 수 있어요. 이 박테리아는 빨간 액체를 먹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박테리아가 없어지면 곤충들은 성장과 번식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식물성 음식에서 동물성 음식으로의 전환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말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 이래로
진화하는 피를 추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창조해냈어요. 가장 유명한 혈액 의존적인 종은 당연 모기예요. 암컷 모기들만이 알을 낳기 위해 피를 필요로 해요. 모기는 날 때 공기 중에 열, 이산화탄소, 그리고 젖산을 감지해요. 이 냄새가 모기들을 유인해서 그 근원인 동물이나 사람에게 모기들이 날아가죠. 그런 다음 모기는 먹이 위에 내려앉아 피부에 주둥이를 삽입해요. 동시에 피가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는 타액을 분비해요. 물린 후에 받는 불쾌한 피부 감각은 모기 침에 대한 몸의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그러고 나서 암컷은 알을 낳고 오인물에 유충을 남겨두죠. 그곳은 연못, 배수관, 야외 수영장일 수도 있어요. 작은 모기들은 물속의 유기물질을 먹고 자라 첫 사냥을 나가죠. 흑파리도 피를 먹고 살지만 모기처럼 조심스럽게 하진 않아요. 암컷 흑파리가 먹이 위에 착지해 날카로운 턱을 이용해 피부를 잘라내고 개걸스럽게 점심을 먹죠. 다행히도 사람들은 별로 괴롭히지 않아요. 그들의 주요 타겟은 가축과 야생동물이에요. 말파리와 사슴파리가 진짜 인간의 적이에요. 이들이 물면 꽤 아파요. 길거리와 사람 집안에 사는 평범한 파리들은 정말 짜증나고 여러분을 물지 않고도 여러분의 피부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필요로 하는 모든 건 표면에 있어요. 여러분은 땀, 단백질, 탄수화물, 소금, 설탕, 그리고 파리가 주둥이로 모을 수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분비해요. 그리고 물론 파리는 여러분을 살아있는 존재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파리는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곤충에 더 자주 물린다는 걸 알 거예요. 공원을 산책하러 갔다가 벌레들이 여러분을 완전 덮칠 수 있죠. 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는 아무것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착해서 그래요. 과학자들은 실제로 물린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어요. 이런 사람들의 몸은 모기 침에 대해 그렇게 강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물리는 횟수는 유전과 많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나타났어요. 약 10에서 20%의 사람들이 포식성 곤충을 더 끌어들여요. 참 운 좋은, 아니 운도 없는 사람인가요? 모기는 완벽한 먹이를 고르기 위해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요. 모기에겐 이산화탄소와 습도 감지기가 있어요. 또 인간에 의해 방출되는 수백 가지 다양한 화학물질의 냄새를 구별하죠. 각각의 냄새는 다른 종류의 모기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모기들은 유인하고 다른 모기들은 쫓아낼 수 있는 수천 가지 냄새의 미묘한 차이와 종류가 있어요. 더 공격적인 모기들은 보통 모기들이 맡지 못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모기들은 여러분의 다리를 향하고 다른 모기들은 목을 향하죠. 여러분이 섭취하는 음식과 음료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게 여러분의 피부 냄새를 바꿔요. 피부의 두께, 방출되는 열의 양, 색조, 혈액형, 이 모든 것들이 곤충에겐 중요해요. 하지만 거의 모든 곤충들을 유혹하는 뭔가가 있는데 바로 땀 냄새예요. 더 더러울수록 곤충에게 더 매력적이죠. 불쾌한 땀 냄새는 여러분의 피부에 모여있는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에 의해 만들어져요. 그게 모기를 유인하죠. 어떤 종들은 신선한 땀을 좋아하고 다른 종들은 귀키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깨끗하다면 대부분의 날아다니는 작은 괴물들에게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냄새는 또 여러분의 유전적 특징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DNA 구조는 여러분이 내뿜는 냄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기 입맛에 더 달콤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모기에 물리는 건 불개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피부를 물면 불이 붙는 느낌일 거예요. 이 개미들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겐 특히 위험해요. 남부 플라넬 나방의 애벌레는 아름답고 악독한 생물이에요. 여러분을 물거나 해칠 필요도 없어요. 남부 플라넬 나방이라고 알려진 이 곤충은 두꺼운 털에 수많은 독가시를 숨기고 있어요. 이 뾰족한 가시에 살짝 찔리면 즉시 의료 지원이 필요할 거예요. 장수말벌도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침을 갖고 있어요. 장수말벌 한 마리는 사람 엄지손가락 크기만 할 수 있고 침은 진짜 바늘과 비슷해요. 꿀벌의 거의 3배 크기죠. 이 공격적인 동물들은 옷과 심지어 양봉업체의 옷도 물어뜯을 수 있어요. 거대한 떼를 지어 공격하고 모든 동물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사람들은 우주복 같은 두꺼운 보호복을 입어야 해요.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말벌이 꿀벌집을 공격해 벌의 수를 크게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지구 규모의 재앙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우리의 행성과 인류는 꿀벌이 필요해요. 벌들이 꿀을 생산하기 때문만 아니에요. 벌은 꽃과 식물을 수분시켜요. 세계 식량 생산량의 약 3분의 1이 꿀벌 없인 불가능할 거예요. 소는 꿀벌이 수분한 식물을 먹어요. 그러니 만약 모든 꿀벌들이 사라진다면 소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젖소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많은 과일과 열매는 꿀벌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면 풍부한 맛을 잃게 될 거예요.
꿀벌들이 꽃가루 매개자여서 우리 지구상의 대부분의 목화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꿀벌들이 사라진다면 청바지와 다른 옷들이 부족하게 될 거예요. 많은 제품들의 맛이 나빠지고 음식들은 유용한 특성을 잃게 될 거예요. 지구의 표면에서 모든 종류의 꽃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꿀벌이 없다면 인류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정말 재앙이겠죠. 그리고 그건 장수말벌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죠. 그래서 제 생각엔 없애야 할 것 같네요. 벌과 말벌 사이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분명합니다. 마치 아기 고양이와 검치호랑이의 싸움 같아요. 벌떼와 말벌 군단 간의 전투는 수백 마리의 고양이가 수백 마리의 사자를 상대하는 것과 같죠. 말벌 한 마리가 1시간 반 안에 1000마리 이상의 벌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말벌이 이길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런 전투가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드라마틱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될 거예요. 한 무리의 벌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식물과 과일을 수분시키고 꽃에서 과즙을 모아요. 열심히 일하고 하루가 끝날 때쯤 벌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벌들 사이에 가짜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해요. 말벌이죠. 보통 벌보다 크지만 노란색과 검은색은 같아요.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가짜는 초대 없이 벌집에 들어와서 갈라지는 소리를 내는데 턱을 튕기면서 내는 소리예요. 배고파서 화가 났고 잔치를 시작해요. 몇 초 안에 말벌은 벌집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말벌은 독이 있는 침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침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날카로운 턱으로 벌들을 공격해요. 벌들은 적을 공격하지만 말벌은 끄덕 없어요. 벌은 침을 쏘고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벌들은 자신들의 집과 여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안타깝게도 벌들의 시도는 헛수고로 끝났어요. 갈증을 해소한 후 말벌은 새로운 먹이를 찾아 날아갑니다. 오직 한 마리의 벌이 살아남았어요. 그 벌은 다른 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벌집을 나섭니다. 벌은 계곡의 모든 벌집을 찾아가 강력한 적에 대해 알려요. 모든 벌들이 공격 준비를 시작해요. 군대를 조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말벌은 새로운 벌집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벌들이 사방에서 적을 공격해요. 잠시나마 벌침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말벌이 약해지고 있어요. 움직임이 느려지고 있어요. 승리의 희망은 꿀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로 이때 10마리의 다른 말벌이 벌집으로 날아듭니다. 첫 번째 말벌은 전투 전에 독특한 페로몬으로 벌집에 표시를 했어요. 이 냄새는 친구들을 유혹했고 이제 벌들은 승산이 없어요. 야생에서 말벌은 다른 말벌들이 표시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흔적을 남깁니다. 몇 분 안에 11마리의 말벌이 25,000마리가 있는 벌집을 파괴했어요. 최근 이 지역은 벌들 덕분에 꽃이 만발했어요. 이제는 생명이 없는 계곡으로 변했어요. 말벌들은 벌집을 찾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룹으로 나누어 계곡의 다른 쪽으로 향합니다. 페로몬으로 벌집에 표시를 하고 대규모 공격을 시작해요. 말벌의 식성과 공격성은 끝이 없습니다. 벌들은 이제 적을 알고 공중에 말벌이 나타나자마자 알아차리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각각의 전투에서 벌들은 말벌에 대항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요. 한 번은 벌들이 말벌집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건 무모한 임무였어요. 아무도 더 이상 꽃을 수분하지 않아요. 아무도 꿀을 만들지 않아요. 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벌집 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희망이 거의 사라진 이 암울한 시기에 약간의 승리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일본 벌의 한 종이 적을 물리치는 법을 터득했어요. 그 소식은 온 벌집으로 퍼졌어요. 그 전략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말벌을 물리치는데 성공했어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벌들은 다시 싸울 준비가 됐어요. 정말로 이 꿀벌들은 말벌과 싸우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다른 종들은 하지 못해요. 이제 벌들이 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뭘 해야 할지 다들 알고 있어요. 마침내 말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수백 마리의 벌들이 말벌을 공격하고 사방에서 몸으로 말벌을 둘러싸요. 말벌을 완전히 덮은 후에 벌들은 몸을 떨기 시작해요.
모든 벌이 동시에 진동을 하면서 적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기온이 점점 올라가요. 말벌은 빠져나가지 못해요. 벌들은 몸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말벌을 태우려는 것 같아요. 몇 분 후 말벌이 쓰러집니다. 벌들은 말벌을 벌집 밖으로 버립니다. 이제 승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른 말벌이 도착했어요. 지친 벌들이 말벌을 공격하고 다시 진동하기 시작해요. 다음 괴물이 도착해요. 그리고 또 한 마리, 10마리, 20마리, 100마리의 말벌이 도착해요. 벌들은 에너지가 별로 남지 않았어요. 승리의 가능성이 다시 사라집니다. 결판을 내려면 벌들이 단결해야 해요. 모든 벌집에 수억 마리의 벌들이 함께요. 황량하고 거대한 초원이 마지막 전투 장소입니다. 계곡의 모든 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요. 마지막 싸움을 할 준비가 됐어요. 침묵이 뒤따릅니다. 그러다가 공기가 진동하기 시작해요. 멀리서 말벌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동물도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말벌 군대는 수백 배나 개체수가 늘었어요. 벌의 패배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두 벌떼가 서로 충돌합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파괴예요. 수십만 마리의 벌들이 몇 분 만에 땅으로 떨어집니다. 말벌들은 멀쩡해요. 지구상에서 하나의 곤충종 전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게 뭐죠? 들판에 이상한 안개가 피어올라요. 벌과 말벌은 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흰 베일 같은 안개 사이로 무언가가 나타나요. 거대한 생물들의 실루엣이에요. 전투 가운데에 끼어들었어요. 수천 마리의 말벌이 그들을 공격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벌들은 빠르게 쓰러지고 의식을 잃어요. 말벌들도 기절합니다. 몇몇은 날아가려고 애써보지만 안개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곤충들이 잠에 빠졌어요. 누군가 이 싸움을 멈추기 위해 가스를 사용했어요. 벌들의 주요 동맹인 인간이 이 전투에 개입했어요. 두꺼운 보호복을 입은 사람들은 땅에 기절한 말벌들을 줍습니다. 말벌들을 한 바구니에 넣고 벌들은 다른 바구니에 담아요. 벌들을 주워 담는 일은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러고 나서 벌들은 다치지 않은 채 벌통에서 깨어납니다. 말벌들은 특별한 용기에서 깨어나요. 말벌들은 갇혔고 이제 아무도 해치지 못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말벌의 둥지를 파괴하고 있어요. 수가 늘어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꿀벌은 자연에서 생명의 순환을 책임집니다. 벌의 수분 덕분에 많은 식물들이 번식할 수 있어요. 벌들은 우리가 먹는 열매와 과일을 제공해요. 소와 다른 가축들이 먹는 꽃도 책임져요. 벌들 덕분에 우리는 목화를 기를 수 있어요. 만약 말벌이 벌들을 파괴한다면 면으로 만들어진 옷이 부족할 거예요. 티셔츠, 청바지, 자켓, 이 모든 것이 더 비싸지고 시장에서 사라질 거예요. 많은 제품들이 풍부한 맛과 유용한 특성을 잃게 될 겁니다. 동물과 사람 모두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하지 못할 거예요.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지 않을 테고 그러면 치즈, 사워크림, 버터 같은 식품도 없을 거예요. 맛있는 버거도 주문할 수 없을 거예요. 가지, 고추, 키위, 블루베리, 크랜베리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상점 진열대에서 사라질 거예요. 모든 종의 동식물이 사라질 거예요. 이것은 농업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다른 위기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는 동안 말벌의 수는 증가할 거예요. 말벌을 통제할 수 있는 동물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밖으로 나가기 위해 두꺼운 보호복을 입어야 하게 될지도 몰라요. 말벌은 집과 차에 들어가 사람들과 반려동물들을 공격할 거예요. 말벌 한 마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말벌의 침은 모든 곤충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입니다. 마치 빨갛게 달아오른 바늘 같아요. 말벌은 침을 상대에게 꽂고 독을 피부에 주입합니다. 이 독소는 혈관 벽을 확장시켜요. 쏘인 곳 주변이 빨갛게 변해요. 이건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말벌은 공격적이에요. 여러 번 쏠 수도 있어요. 이런 곤충이 한 무리라면 얼마나 심각할지 상상해보세요. 탈출하려면 잎이 무성한 덤불 속에 숨거나 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말벌이 날아가면 병원에 긴급히 연락하세요. 말벌은 우리의 삶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말벌과 대항해서 싸워야 해요. 안타깝게도 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인류는 이 위험을 알고 있고 말벌의 개체수를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벌들은 이 싸움에서 승산이 없어요. 이제 모든 벌들은 평소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수분하고 꿀을 추출하고 벌집에서 꿀을 만들어요. 계곡에 다시 꽃이 피었어요. 벌들은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상황을 관찰하고 말벌을 감시해요. 말벌 한 마리가 나타나면 어딘가에 둥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 서비스팀이 말벌을 추적하고 오래된 나무 밑과 구덩이에서 둥지를 찾습니다. 공항의 야생동물 관리자는 비행장에서 사슴을 호위해줍니다. 우리 가족이 공항의 물 웅덩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터미널 빌딩에 숨어있는 너구리를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없는 건 꿀벌을 다루는 것이죠. 2012년 8월 수천 마리의 꿀벌들이 뉴욕으로 향하는 델타 비행기의 몸통에 몰려들었습니다. 승무원들이 항공기에 연료를 넣고 짐을 실을 준비를 할 때 일어난 일이었죠. 전문 양봉가 스티븐 레파스키가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공항에서 처리한 네 번째 벌떼였어요. 2012년 5월 15,000마리 이상의 벌들이 C 유도로의 불빛을 가려서 심각한 비행 지연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공항의 야생동물 관리자가 주변의 양봉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다행히도 그는 나중에 하청업자로 고용될 레파스키 씨를 우연히 찾을 수 있었어요. 타조 베이비시터의 일은 대부분 어린 타조가 도망가거나 서로 쪼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은 자리에 앉아 타조를 관찰하며 몇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결코 단순하거나 느긋한 일은 아니에요. 타조는 영역동물이고 화를 잘 내는 것으로 유명하죠. 만약 타조가 위협을 느낀다면 사람에게 돌격할 수도 있어요. 타조 베이비시터는 절대 방심해선 안 됩니다. 잠시 한눈이라도 팔면 책임져야 할 새들 중 한 마리가 즉시 공경에 처하게 될 테니까요. 합법적인 은행 강도는 또한 침입 테스터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은행의 보안 수준이 적절한지를 시험합니다. 과거에 그 일은 꽤 단순했어요. 진짜로 은행에 침입을 했거든요. 요즘도 가짜 강도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로 전문가들이 컴퓨터 보안과 신원 도용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경찰관인 척을 하면서 금고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플로리다의 한 수중 호텔에는 스쿠버 다이빙 피자 배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일을 시작하는데요. 갓 구워 따뜻한 피자를 방수용기에 담아 바다를 통해 호텔 투숙객들에게 배달을 해주죠. 반려동물 사료 테스터는 연구자의 일이 반, 테스터의 일이 반입니다. 이들은 종종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동물 사료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합니다. 주로 음식의 영양 가치를 분석하죠.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를 쓰고 이미 만든 음식을 개선할 방법을 찾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먹어보기 전에 검사자는 냄새를 맡아봐요. 어떤 반려동물의 주인도 부엌에서 생선 냄새가 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 후에 음식을 맛보는데요. 테스터들은 질감, 농도, 맛을 평가해야 합니다. 일단 다 먹고 기록을 한 후에 음식은 뱉어낸다고 해요. 매니큐어 네이머의 일은 새로 출시되는 색의 매니큐어를 몇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나사와 유럽 우주국은 전문 수면자를 찾았습니다. 이 기관들에서는 24세에서 55세 사이 24명의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18,000 이상을 참여비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침대에 누워서 60일을 보내야 했죠. 책을 읽거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봐도 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됐어요. 게다가 침대머리가 아래로 가도록 높이가 6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였어요. 이 실험을 통해 과학자들은 인공중력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골프볼 다이버라는 직업의 이점 중 하나는 항상 야외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골프장 연못바닥에서 골프공을 수거하는 일을 하죠. 단순하고 재밌는 일 같다고요? 골프장의 연못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버들은 이끼가 잔뜩 낀 흙탕물에서 골프공을 찾아야 하고 가끔은 뱀을 마주치기도 한답니다. 코코넛 안전 엔지니어는 코코넛이 떨어져 머리에 부딪히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사고의 결과는 되게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코코넛 전문가는 종종 18m 높이까지 자란 야자수에 올라서 익은 코코넛을 따야 해요. 이런 작업을 통해 코코넛이 관광객들 머리에 떨어져 깜짝 놀랄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자칩 분류사는 조립 라인 위에 덩어리가 져 있거나 너무 익은 칩을 골라냅니다. 일단 기준에 미달하는 감자칩을 보면 즉시 제거하죠. 암스테르담은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수백 대의 자전거가 도시 속 엄청난 수의 운하 안에 들어가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겠죠. 자전거 낚시꾼들은 매년 14,000대 이상의 자전거를 운하 밖으로 끌어낸다고 해요. 대부분 낡고 녹슨 자전거죠. 페인트 건조 감시원은 일반적으로 페인트의 건조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일을 합니다. 페인트 색상과 질감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숙련된 감시원은 벽을 현미경으로 모두 면밀히 관찰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는 페인트의 내구성을 파악하고 페인트가 조금만 건드려도 떨어지지는 않는지 확인을 합니다. 페인트 건조 감시원은 또한 며칠 내내 카드보드질을 칠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완전 건조까지 걸리는 시간도 확인하고 새로운 페인트의 혼합물을 점검할 수 있거든요. 주름 추적자는 공장에서 신발이 출고될 때 원치 않는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업무 설명에는 신발과 신발 부품 사이에 주름을 다림질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다림질을 할 때는 가열한 다리미 또는 열풍기를 사용합니다. 혹은 특별한 송곳 모양의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종이타월의 향은 가볍거나 무향입니다. 종이타월 탐지사는 바로 그걸 확인하는 직업이에요. 제조업체에서는 이 전문가들을 고용해 생산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악취가 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지만 이 일로 자리를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 가장 작은 틈새 시장일 거예요. 워터슬라이더 테스터는 호텔과 워터파크의 워터슬라이드가 재미있고 안전한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테스터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 워터파크를 전전하는 데 쓰게 될 거예요. 일단 워터파크에 도착하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에 들어가죠. 미끄럼틀을 수없이 타야 할 거예요. 얼마나 빨리 내려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물을 사용하는지, 전체 경험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글라스 의사는 열대 휴양지의 큰 리조트에서 근무합니다. 주요 업무는 선글라스 렌즈 세척, 나사 조임, 아이웨어와 관련되어 생길 수 있는 손님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오후에는 선글라스 의사가 특수 공구가 달린 유틸리티 벨트를 착용하고 호텔 주변을 순찰할 거예요. 가구 테스터는 베개와 매트리스를 포함한 침대를 검사하는 일입니다. 호텔과 다양한 회사에서는 이들을 고용해 일터에서 진짜로 잠을 자게 하죠. 꿈의 직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훌륭한 침대 테스터는 알아야 할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 특정 방식으로 매트리스 위에 누웠을 때 매트리스가 내려앉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침대의 가장자리가 앉을 수 있을 만큼 견고한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하죠. 껌 테스터 혹은 껌몰로지스트는 껌을 씹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껌의 질감과 맛을 시험하는 건데요. 이들은 씹는 과정과 씹은 후 입의 느낌이 어떤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날에는 프로젝트의 단계에 따라서 아주 많은 양의 껌을 씹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요 업무는 새로운 맛을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줄을 설 시간이 없거나 이 과정이 지루하고 피곤하다면 전문 대기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이며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줄을 서야 할 때는 교대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샘플 세일이나 신제품 출시에 사람을 쓸 수 있겠죠. 예쁜 손, 아름다운 손가락 또는 멋진 발을 가진 사람들은 부분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종종 매우 높은 보수를 받아요. 보석, 매니큐어, 핸드크림처럼 특정 제품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사진 촬영에 모델로 참여합니다. 강아지 서핑 코치는 종종 호텔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의 계획에 서핑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강아지들은 인간보다 서핑을 훨씬 빨리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마마이트 테스터는 효모 추출물로 만든 이 유명한 음식의 모든 부분을 맛봐야 합니다.
제품의 질감과 밀도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마마이트의 맛이 허용되는 범주 안에 있는지도 검사해야 하죠. 굴뚝 내부 나뭇가지, 자고, 다락방 기둥, 말벌집은 집안 어디에서든 발견될 수 있어요. 말벌은 소풍을 망치고 음식을 엉망으로 만들 뿐 아니라 화가 나면 우리를 쏘려고 들 겁니다. 하지만 뒷마당에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 둥지를 지으려고 할 거예요. 대부분 야외에 있는 지붕이 있는 곳 천장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중요한 점은 둥지와 공동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겁니다. 이것은 쌍살벌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3만 종의 다양한 말벌 종 중 하나죠. 둥지를 짓는 방식으로 쌍살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왕 말벌이 직접 첫 번째 구조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수컷은 나중에 거기에 추가를 합니다. 만약 비슷한 방향으로 나는 큰 말벌 무리를 본다면 따라가 보세요. 쌍살벌은 먹이를 모으기 위해 하루에 몇 번 둥지를 떠납니다. 하지만 항상 새끼들과 여왕을 돌보기 위해 둥지로 돌아옵니다. 또한 둥지를 만들면서 요란하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저기 있네요. 말벌의 둥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봐요. 말벌집은 대부분 회색 종이 재질로 만들어진 우산 모양입니다. 말벌은 펄프나 침으로 집을 만듭니다. 둥지는 크기가 상당히 클 수 있어요. 발견된 가장 큰 말벌집은 가로 5.5m, 세로 3.7m였습니다. 쌍살벌은 조금 더 작은 둥지를 만드는 반면 또 다른 말벌종인 호넷은 축구공처럼 생긴 더 큰 둥지를 만듭니다. 바깥 부분이 가장 단단합니다. 바깥쪽의 방은 더 넓고 빽빽해요. 뿌리는 둥지 전체가 지어진 토대입니다. 안에서 여러 개의 방이 보입니다. 애벌리가 있는 곳이죠. 말벌은 나비와 비슷합니다. 성충이 됐을 때 형태가 완전히 변하는 과정인 변태를 거치는 곤충류에 속하죠. 이 방은 사실 막 자라나려는 어린 말벌을 위한 요람입니다. 말벌은 둥지를 만들 때 이 방들을 열어둡니다. 여왕이 이 방들을 책임집니다. 여왕은 그 안에 알을 낳고 방을 밀봉합니다. 방은 속이 빈 원통처럼 보여요. 일종의 육각형 모양으로 다른 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둥지 안에는 모든 것이 밀집되어 있어서 많은 방이 매우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은 요람이자 고치입니다. 방의 크기는 애벌레가 룸메이트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다 자란 말벌들은 종종 알과 함께 음식을 남겨서 알이 부화한 후 어린 말벌이 먹을 음식을 제공합니다. 수컷 말벌인 드론이 방에서 방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괜찮은지 그리고 모든 애벌레가 충분한 먹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둥지는 유충 때문에 높은 습도와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벌은 둥지를 단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한 둥지에는 대부분 식물, 침 또는 종이로 만들어진 돔이 있습니다. 와스프는 적당한 물질을 찾아 헤맵니다. 나무를 발견하면 침과 섞어 씹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벌은 강한 접착제를 만들어 얇은 층으로 쌓습니다. 하지만 전체 둥지를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선 층이 촘촘히합니다. 짜잔! 중심부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여왕은 둥지를 일종의 막으로 포장합니다. 불린 펄프로 만든 가볍고 얇은 시트입니다. 내부의 방을 보호하고 입구를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구멍으로만 둥지를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 습도와 온도를 쉽게 유지할 수 있죠. 꿀을 찾고 있다면 다른 벌집을 찾으세요. 꿀은 말벌이 아니라 꿀벌에게 있어요. 꿀벌과 말벌 모두 검은색과 노란색의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벌은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과 같은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말벌과 꿀벌은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꿀벌은 더 통통하고 털이 많습니다. 말벌은 더 날씬하고 털이 적어요. 말벌은 육경이라고 하는 잘록한 허리가 있어요. 둘 다 꽃가루를 수분시키지만 말벌이 꿀벌보단 덜하는데 몸에 털이 별로 없어서 꽃가루가 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꿀벌은 애벌레를 위한 먹이인 꿀을 생산하기 위해 과즙을 모읍니다. 말벌은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말벌은 육식을 합니다. 즉 새끼들에게 먹이려고 다른 곤충과 벌레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말벌은 냄새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지만 우리처럼 독특한 얼굴 패턴으로 서로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처럼 얼굴을 식별하는 동물을 발견한 첫 번째 사례죠. 여왕벌은 다른 여왕벌을 알아보고 군체 내에서 위계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즉 모든 말벌은 누가 일이나 식량 분배를 담당하고 누가 애벌레를 돌보는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말벌은 사회생활이 풍부해서 얼굴을 많이 외워야 하고 자신의 둥지에 사는 말벌과 그렇지 않은 말벌을 구분해야 합니다. 말벌은 곤충을 먹어서
농작물을 파괴하는 해충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유용합니다. 말벌은 둥지를 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밖이 따뜻할 때만 유지됩니다. 봄부터 둥지를 짓기 시작해서 가을까지 그곳에서 삽니다. 일벌들은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합니다. 몇몇 여왕 말벌들만이 혈액의 부동액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여왕벌들은 다음 해의 새로운 둥지를 위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말벌 군집이 사라지면 일부 다른 종들이 말벌 둥지를 재활용합니다. 꽃등에 같은 곤충들이죠. 말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겨울에 살아남습니다. 말벌 여왕처럼 꽃등에는 온도가 적당한 안전한 장소에서 겨울잠을 잡니다. 그래서 버려진 말벌 둥지는 완벽해요. 호넷은 심지어 말벌이 살고 있는 활동적인 둥지까지 찾아와서 자네를 먹고 삽니다. 심지어 말벌에게 쏘이지도 않아요. 암컷 말벌만이 침을 쏠 수 있고 자신을 방어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여왕 말벌은 1년까지 살 수 있고 일벌은 22일까지 살 수 있습니다. 쌍살벌 군락은 대부분 작습니다. 100개에서 200개의 방과 최대 100마리의 성충이 살고 있어요. 일부 큰 둥지는 최대 400개의 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옐로우 재킷은 정말 멀리하는 게 좋은 슈퍼 둥지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최대 15,000마리의 일벌들이 있어요. 둥지를 찾기 위해 나무 캐노피나 집 밖을 올려다보지 마세요. 대신 벽 안이나 아래로 보세요. 실수로 밟지 않도록 말이에요. 땅속에 둥지를 짓거든요. 옐로우 재킷은 다른 말벌 종들보다 작지만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둥지를 보호할 때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방해를 받으면 화를 내고 여러 번 쏘려고 할 겁니다. 꿀벌들이 한 번만 쏘는 것과는 달리 옐로우 재킷은 여러 번 쏠 수 있어요. 벌은 가시가 달린 침을 피부에 찔러 넣습니다. 침은 또한 벌의 신경, 근육, 소화관을 지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벌이 가시 달린 침을 잃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옐로우 재킷은 끄덕없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몇백 미터까지 여러분을 따라올 거예요. 물 근처에 있다면 잠수하지 마세요. 왜냐면 인내심 있게 여러분이 숨이 차서 수면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거니까요. 옐로우 재킷의 둥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마도 땅에 있는 구멍일 거예요. 주로 버려진 굴을 사용하거든요. 점토나 진흙을 사용하여 더 단단한 구조로 만듭니다. 하나의 구멍은 지면에서부터 다른 수천 명의 벌들이 있는 놀라운 지하도시로 이어집니다. 그 벌들은 자신들의 집을 지키고 침입자들을 공격적으로 몰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슈퍼벌집은 겨울이 온화하고 애완동물의 음식이나 쓰레기와 같은 먹이가 많을 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곤충들이 추운 겨울에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은 일벌들이 둥지에서 작업을 계속합니다. 둥지 확장 작업이죠. 그런 슈퍼벌집에는 종종 여러 마리의 여왕벌이 있습니다. 둥지가 클수록 벌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보세요. 비가 와요. 벌들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더운 여름날 벌도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어쨌든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벌들을 밖으로 몰아낼 거예요. 많은 말벌종이 사회적이지만 혼자 사는 말벌도 있습니다. 사회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암컷은 자신만의 둥지를 만들고 돌봅니다. 대부분 땅에 둥지를 틀지만 썩은 나무나 속이 빈 식물 줄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왕 말벌은 심지어 죽은 나무에서 딱정벌레 터널을 찾아 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과즙을 먹고 종종 꽃 주변에서 거미나 곤충을 먹이로 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따뜻한 담요를 덮고 차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모기가 보여요. 기다랗게 흐느적거리는 다리는 손바닥 너비만 하고 여기저기 장애물에 부딪히며 날아다닙니다. 이상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시무시해요. 말라리아를 옮기는 건 아닐까요? 자는 동안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겠죠? 천천히 괴물의 주의를 끌지 않으면서 편안한 의자에서 일어나 욕실로 달려가서 문을 잠그고 휴대폰 브라우저를 엽니다. 잠시 후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알고 보니 그냥 각닭이었어요. 모기가 아니에요. 흉포한 짐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화롭고 무방비 상태예요. 많은 각닭이가 입이 없어서 전혀 먹지 않고 입이 있는 종류들은 달콤한 꽃즙만 먹어요. 각닭이는 나는 모습이 매우 서툴러요. 거대한 몸과 긴 다리에 비해 날개가 너무 짧은 데다가 속도도 느려서 잡기가 쉽습니다. 새와 개구리, 박쥐와 고양이도 각닭이를 간식으로 즐겨요. 각닭이가 잡아먹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리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각닭이 다리는 건드리지 않아도 쉽게 떨어져요. 하지만 아직도 각닭이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실이 도움이 될 거예요.
각다기는 여러분이 수영하려고 하는 물이 깨끗한 물인지를 알려줍니다. 물 위에서 각다기를 본다면 수영해도 안전한 물이에요. 게다가 어부들은 종종 각다기 애벌레처럼 생긴 미끼를 사용해요. 물고기가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하도록요. 하지만 구글을 검색하다가 다른 이상하고 희한한 벌레들에 대해 읽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면 노린재가 있어요. 악취를 뿜는 벌레인데 인간에게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다른 벌레들을 유인하는 페로몬을 방출하여 근처에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 벌레의 가장 특이한 특징은 그 이름으로 알 수 있어요. 인면 노린재의 등에는 사람 얼굴 무늬가 있어요. 붉은색에 3개의 검은 점이 그려져 있죠. 이런 선명한 등 색깔은 포식자들에게 이 벌레가 맛이 없거나 심지어 독이 없다고 경고하는 반면 검은 눈 모양은 취약한 진짜 머리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킵니다. 안장 애벌레도 그 이름이 외모를 설명해줘요. 등에 밝은 녹색 안장을 얻은 이 벌레는 마치 외계 생명체 같아요. 안타깝지만 안장은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몸 전체에 있는 가시들은 날카롭고 독성이 강해요. 등을 톡톡 두드려주고 싶다면 다른 곳은 절대 만지지 마세요. 자, 다음은 타이탄 딱정벌레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를 만나보세요. 손바닥 크기만큼 자랄 수 있어요. 야생에서 이 벌레를 보는 것은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얼굴 옆을 스쳐 날아간다면요.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다행히도 먼저 해치려고 하지 않는 한 순에서 물지 않을 거예요. 만약 화나게 만들었다면 절대 주둥이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세요. 이 벌레가 쉿소리를 내고 물어뜯으면 연필을 절반으로 부러뜨릴 수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다 자란 타이탄 딱정벌레는 먹이를 전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먹지 않아도 돼요. 애벌레 시절에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해서 다 자랄 때까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요. 부러운 능력이죠?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보이는 벌레는 자이언트 웨타입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이 귀뚜라미 같이 생긴 생명체는 마치 지옥에서 탈출한 것처럼 생겼어요. 6개의 가시 돋친 다리가 달린 육중한 몸집, 길고 외계인처럼 생긴 더듬이, 강철을 자를 것 같은 커다란 턱을 가졌어요. 사실 이 거대한 곤충은 매우 평화롭고 자극받지 않는 한 물지 않아요. 그리고 물린다고 해도 생각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웨타가 들고 있는 사람의 손을 물어도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비록 무게가 다 자란 참새보다 더 무겁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아틀라스 나방은 마치 머리가 3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중 2개는 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야행성 곤충은 날개 끝에 뱀머리처럼 생긴 이상한 모양이 있고 포식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코브라 나방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주로 사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사는 아틀라스 나방은 종종 나비 농장에서 비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발견됩니다. 정말 멋진 광경이에요. 이 나방의 날개 길이는 25cm에 달할 수 있는데 이건 손보다 더 커요. 공작 거미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귀여운 거미일 거예요. 점프하는 그들의 사촌들 다음으로요. 너무 작아서 집안에 돌아다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자세히 볼 기회가 생긴다면 꼭 그렇게 하세요. 공작거미는 아름다워요. 큰 구슬 같은 눈, 빛나는 파란색과 빨간색 털, 그리고 몸과 다리에 귀여운 솜털이 있어요. 짝짓기 춤도 정말 볼만해요. 호주에만 산다는 게 안타까워요. 목록에 있는 또 다른 나방은 벌새 나방입니다. 아틀라스 거미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나시죠? 이것도 벌새만큼 크고 이름처럼 벌새를 많이 닮았어요. 날개를 펄럭이는 속도, 꽃꿀을 마실 수 있는 긴 혀, 그리고 날 때 나는 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은 이게 정말 나방일까 의심하게 만들어요. 물론 벌새 나방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만약 벌새 나방을 본다면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긴 뿔 무당거미는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거미과 동물 중 하나입니다. 모든 면에서 평범한 거미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등에 2개의 길고 구부러진 뿔을 자랑해요. 등 자체는 포식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밝은 주황색입니다. 빨간색은 위험을 의미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거미가 왜 이 뿔이 필요한지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발 아래에서 나뭇잎들이 부드럽게 바스락거리고 나뭇잎 더미가 약간 움직이며 크고 힘찬 뿔이 보입니다. 헤라클레스 딱정벌레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 중 하나죠. 몸의 거의 절반은 머리에 달린 뿔이 차지해요. 이 멋진 뿔은 그것이 수컷이라는 표시예요. 암컷은 뿔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 이름은 뿔 때문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에서 유래됐어요. 그 힘은 쇠똥구리 다음으로 강해요. 헤라클레스 딱정벌레는 자기 몸무게의 850배나 되는 무게를 운반할 수 있어요. 뾰족한 모자를 쓴 5개의 머리가 달린 벌레를 봤다면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브라질 뿔매미예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듯한 이 곤충은 정말 미스터리예요. 작고 비밀스럽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무도 왜 이 벌레가 머리에 이런 솜털공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머리가 하나인 건 확실해요. 아프리카 열대지방의 민물 연못으로 수영하러 갈 때는 발가락을 조심하세요. 거대한 아프리카 물장군이 발가락을 노릴지도 몰라요. 포식성 벌레이며 가장 큰 종류예요. 거대한 집게를 가지고 있어서 흔히 악어벼룩 혹은 발가락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 괴물의 무는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앞다리로 먹이를 잡고 천천히 씹어요. 그리고 포식성이라고 한 이유는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물고기와 양서류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갈파리는 정갈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악명 높은 정갈을 닮은 꼬리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었어요. 날아다니는 정갈을 보는 것은 위압적인 광경이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고 온순해서 사람을 물지도 못해요. 수컷만이 그런 꼬리를 가지고 있고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꼬리를 사용합니다. 안녕. 지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확실히 벌레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나뭇가지를 보고 한번 추측해보세요. 이 위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죠? 이 나뭇가지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지팡이벌레예요. 이 곤충은 매력적인 위장술을 개발했어요. 기다랗고 눈에 잘 띄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어서 마른 나뭇가지처럼 보여요. 하지만 만지자마자 기다란 다리로 서둘러 도망갈 거예요. 외모 덕분에 포식성 새들은 울창한 숲에서 지팡이벌레를 종종 놓칩니다. 그리고 호주에 사는 이 벌레의 친척은 땅콩버터 같은 향긋한 냄새를 풍겨요. 얌! 앞장다리 하늘소는 어마어마합니다. 몸 길이는 7.5cm에 달하며 앞다리는 종종 그보다 더 길기도 합니다. 앞다리로 나뭇가지 사이를 옮겨다니며 나무를 기어오르고 수컷은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도 이 긴 다리를 사용합니다. 울랄라. 겉모습과는 달리 앞장다리 하늘소는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리더라도 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뒷마당에서 양배추를 재배한다면 아마 이 벌레를 없애고 싶어질 거예요. 이 벌레는 양배추 잎을 먹고 살거든요. 하지만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나고 피부에 닿으면 따가운 액체를 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갑을 끼세요. 또 냄새가 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제 양말 말고요. 호박 노린재입니다. 정원을 가꾼다면 이 해충은 여간 성가신 존재가 아닙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을에 수확하려고 정성스럽게 가꾼 호박을 망칠 수 있어요. 눌러 죽이면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호박 노린재는 종종 방귀벌레로 오인되지만 그건 훨씬 더 악명이 높아요. 살짝 손만 대도 악취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아주 예민해요. 기린 바구미는 아마도 이 목록에 있는 가장 무해한 벌레일 거예요. 하지만 아직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늘고 기다란 목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었어요. 긴 목은 둥지를 짓고 음식 및 짝을 두고 다른 바구미와 싸울 때 도움이 됩니다. 얌전한 편이지만 날개의 빨간 덮개는 포식자들에게 맛이 불쾌하거나 독성이 있거나 혹은 둘 다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마찬가지로 제왕나비나 그 애벌레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곤충은 종종 애완동물로 길러지는데 한때 미국의 국가곤충으로 선택될 뻔했어요.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독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제왕나비는 박주가리를 먹고 사는데 강력한 독소를 함유한 식물입니다. 제왕나비는 그것에 대한 면역력을 얻었고 그 부작용으로 나비는 몸의 독소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새와 다른 포식자들에게 매우 맛없는 먹이가 되죠. 독소의 농도가 너무 높아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제왕나비의 애벌레를 먹은 사람도 상당히 불쾌한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저리 딱정벌레는 거의 모든 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니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양계장입니다. 종종 농장에서 거저리 유충을 새들에게 먹이로 주는데 거기에 바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저리 유충은 닭과 인간에게까지 퍼질 수 있는 많은 질병을 옮깁니다. 또한 닭사료는 물론 심지어 농장 단열재까지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닭사료로서 최고의 선택은 아닙니다. 거저리 성충은 독을 생산하는데 적은 양으로는 해롭지 않지만 고농도에서는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만약 양계장에 가거든 반드시 거저리 성충은 피하세요. 가루는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갖고 있지만 모두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길고 가느다란 다리와 날카롭고 검처럼 생긴 주둥이입니다. 긴 다리로 거의 어느 곤충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사실 너무 빨리 달려서 사냥을 할 때는 종종 멈춰서 몇 초 동안 주위를 둘러봐야 합니다. 눈과 뇌는 배경을 충분히 빨리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풍경이 로딩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루는 해롭지 않지만 등에 오렌지색 무늬가 있다면 만지지 마세요. 이 벌레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청산가리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만약 가루를 만지고 나서 입이나 눈을 문지르면 심각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저기 꽂혀 있는 멋진 무늬 보이세요? 인상주의 그림처럼 보여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건 피카소 벌레예요. 이 벌레는 식물을 먹고 살며 대부분 온순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게 좋아요. 무당벌레가 아니에요. 만지면 아주 강한 냄새가 나는데 좋은 냄새라고 할 수 없어요. 게다가 만진 지 몇 시간이 지나도 악취를 없애기가 힘들 수 있어요. 어휴. 소나무 숲에서 걸어 나오다가 발밑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합니다. 길이가 수십 센티미터 되는 털이 달린 기차처럼 보여요. 사실 이것은 소나무 행렬 모충의 방어 기술입니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큰 무리를 지어 줄을 지어 이동합니다. 매우 특이한 광경이긴 하지만 행렬을 방해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각 열차는 수백 개의 바늘처럼 날카로운 털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맨손으로 만진다면 먼저 날카로운 고통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불쾌한 반응들이 일어날 거예요. 포식자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소나무 행렬 모충을 좋아하지 않아요. 장수말벌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 서식하지만 2019년 북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장수말벌은 크고 노랗고 악랄합니다. 장수말벌을 다른 벌이나 말벌과 혼동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공격적이거든요. 하지만 장수말벌이 가장 끔찍한 이유는 침입니다. 꿀벌의 침보다 3배 이상 더 길어요. 이 침에는 매우 강력한 독이 들어있고 장수말벌에게 여러 번 쏘이면 심지어 큰 동물도 당할 수 없어요.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장수말벌은 눈을 향해 독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건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거예요. 로노미아는 어느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다소 평범한 작은 나방입니다. 그러나 나방이 되기 전에 애벌레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는 이 애벌레와 마주치지 않는 게 좋아요. 로노미아 애벌레는 강력한 독을 함유하고 있는 머리카락처럼 얇은 털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만지지 않아야 하는 걸 안다고 해도 찔릴 수 있어요. 애벌레는 보호를 위해서 나무 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로노미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나무 기둥에 기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들은 그 불쌍한 손님에게 서슴지 않고 바늘을 꽂을 거예요. 만약 쏘였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자, 모든 진해가 무섭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끔찍한 종 중 하나는 텍사스 붉은 머리 진해일 거예요. 우선 외모는 가장 깊고 어두운 악몽에서 나온 것처럼 생겼어요.
검은색에 갈라진 몸, 발톱에 더 가까운 수십 개의 노란 다리, 그리고 2개의 긴 뿔이 달린 붉은 머리. 제가 주랭랑을 치게 만들기에 충분한 모습이죠. 슝! 저 여기 있어요. 크기도 꽤 큰 이 지네는 두꺼비, 도마뱀, 그리고 가끔 쥐를 잡아먹는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어요. 때때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심지어 비행 중인 닭쥐를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빨간 머리 지네는 독이 있어요. 그런 외모에 없을 리가 없겠죠. 다행히도 인간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도 지네에게 관심이 없죠. 자, 이 생물은 크지는 않지만 매우 방어적입니다. 즉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뜻이죠. 악마의 마차를 끄는 말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유럽 대왕 반날개입니다. 집게벌레를 닮은 완전히 검은색으로 위협을 받으면 뒤를 들어올리고 강력한 입을 벌립니다. 이 포즈는 마치 전갈처럼 보이는데 이 시점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고 방어를 위해 입에서 불쾌한 액체를 뿜어낼 거예요. 그래도 만약 여러분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결국에 물리게 되고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아셨죠? 개미벌은 개미가 아닙니다. 날개가 없는 말벌의 일종으로 개미와 많이 닮았습니다. 이 벌레는 큰 군락을 형성하지 않고 보통 키 큰 풀 속에 숨어서 혼자 삽니다. 이 행동 덕분에 소개미라는 또 하나의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가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다가 개미벌을 밟아서 고통스럽게 물리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가끔 물립니다. 특히 맨발로 걸으면요. 개미벌은 독이 있지만 벌의 독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린 데서 오는 고통은 심각합니다. 만약 이 벌레를 눌러 죽이려고 한다면 행운을 빌어요. 유별나게 튼튼한 껍질이 있어서 다른 쏘는 곤충들과 심지어 새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나뭇결 제주나방은 털이 많아서 털북숭이 같아요. 마치 털이 복슬복슬한 날아다니는 고양이 같죠. 귀여울지 모르지만 애벌레는 절대 만지면 안 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해야 합니다. 솜털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천 개의 속이 빈 가시로 덮여 있는데 이 가시는 접촉 시 몸에서 떨어지고 독을 주입합니다. 매우 강력한 독이요. 나뭇결 제주나방 애벌레는 미국에서 가장 독이 많은 애벌레입니다. 이 작은 괴물에게 한 번 쏘이면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아플 수 있어요. 만약 알레르기가 있다면 행운을 빌게요.